네, 대표 유형 3번 문제 보겠습니다. 죄형 법정주의 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,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이렇게 돼 있는데 1번 형 면제 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 적용한다. 면제 사유를 제한적으로 유추 적용하면 행위자의 가벌성에 대한 범위가 확대 동그라미 치시고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. 그래서 이건 뭐 이쪽에서는 많이 보는 판례입니다. 형 면제 사유. 형 면제 사유뿐만 아니고요. 형 면제 사유 말고도 또 이제 비슷한 게 다 뭐냐면 이제 위법성 조각, 위법성이라든가 책임의 조각 사유 같은 것도 똑같습니다. 이런 사유들은 결국 피고인에게 유리하죠. 피고인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사유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갈수록 더 확대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? 이거를 축소해서 해석한다든가 축소 해석하는 것.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빠져나갈 이만큼의 풍선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? 좀 더 촘촘하게 보겠다. 좀 더 작게 보겠다. 그러면 이 범위 안에 있으면 이렇게 보시면 큰 범위, 요 범위에 있으면은 처벌을 안 받을 건데 여기까지 해석을 좀 해주면은 말이지 책임도 조각되고 위법성도 조각될 텐데 이걸 갖다가 축소시켜가지고 야 여기까지만 할 거야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결과적으로는 요 범위가 여기는 처벌되게 되는 거죠. 이 처벌이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전에는 피고인한테 뭐하지만 유리하지만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피고인한테 어떻게 된다?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된다. 불리.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된다, 안 된다? 안 된다. 자, 이제 이 표현을 뭐라고 그러냐면 처벌 범위가 뭐 한다고 그래요? 처벌 범위가 확대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 시험에는 이제 뭐가 이렇게 우리 시험 출제하러 가면은요 문제 만들라고 저도 예전에 이제 학교에 있을 때 이제 문제 출제 의뢰 같은 거 이제 국가기관에서 오게 되면 이제 문제 풀에 넣을 때입니다. 문제 풀로 넣을 때 이렇게 이제 어떤 문제를 만들지 문제를 보낼 때 뭐라고 생각이 되냐면 어차피 이제 출제비를 받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괜찮은 문제를 만들어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시중에 나온 문제 뻔한 문제 이제 짜집게 해가지고 보내면 위에다가 출제자 해가지고 제 이름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좀 그래도 좀 이런 문제를 냈네 이러면서 이게 출제자가 누구지? 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게끔 뭔가 좀 그런 저도 존재감을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말을 만드는 거죠. 말을 만드는 것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말장난하는 거거든요. 이게 반대 어휘를 쓰는 거예요. 판례 원문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? 이 확대를 뭘로 바꾸겠어요? 이거를 축소로 바꾸는 거예요. 그래서 문제가 이게 문제풀에 막 들어가 있는 겁니다. 뭐 저뿐만 아니고 아마 문제 출제를 하셨던 뭐 다른 교수님들도 다 마찬가지죠. 이렇게 저렇게 문제를 만드는 거는 이 출제하는 시각들이 좀 다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말장난하는 거예요. 확대를 아니고 축소라고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장난치는 문제들. 그러니까 피고인한테 유리하다라고 하는 요 말을 또 뭘로 바꾸겠어요? 이게 불리하다라고 이렇게 쓴다든가. 아니면은 이제 우리 소송법으로 가게 되면 요 피고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뭘로 가지고 뭐 피의자로 바꾸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이제 그러면서도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건 아니지만 출제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감각이 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잘 생각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시고 아마 유사한 문제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. 대표용 1번 문제, 3번의 그 1번 문제는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. 허용될 수 없다. 자, 두 번째,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, 자, 가법국 나오면 여러분들 잘 바로 이거 너무너무 유명한 판례니까 잘 아시죠? 가정폭력 범죄하고 그다음에 밑에 사회봉사명령. 그래서 이 시간을 올려버리잖아요. 그래서 가법법에서의 사회봉사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? 가정폭력 그 범죄에서의 처벌은 보호처분이잖아요. 보호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사회봉사명령은 형벌은 아니에요. 형벌은 아니고 보완처분임에는 분명하지만 실질적으로 뭐가 된다?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완전히 제한시켜버리는 것이죠. 자유를 제한한다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조금만 제한한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유를 상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거의 형벌과 비슷한 효력을 갖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. 그래서 그 정도 되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의 동그라미 치시고 단순하게 이렇게 되면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서 행위시법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하다. 이게 뭐예요? 그러니까 뒤에 소급하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. 그래서 이건 워낙에 유명한 판례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3번
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.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이제 붙이는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? 예전에 이제 요건이 뭐래요? 성폭력 범죄를 2번 이상 범해가지고 습벽이 인정된 때 이제 전자팔찌 이렇게 저는 항상 이게 팔찌라 그래가지고 발음을 원래는 발찌잖아요. 근데 발음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말해놓고도 항상 이상한데 전자발찌를 차는 거죠. 이게 전자장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 전자장치는 또 전자장치 하니까 또 엊그저께 또 그 사건 여러분들 뭐 기억나십니까?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? 전자발찌 풀고 가가지고 피해 여성 2명 죽이고 한 명은 또 이렇게 뒤 차 트렁크에다 넣어가지고 자수하러 온 그 또라이. 그런 사람들은 좀 어떻게 좀 우리나라가 사형제도가 존치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또 무슨 말하지? 예, 옆으로 빠지면 안 되고. 자,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요건이 뭐예요? 2번 이상 성폭력 범죄를 이렇게 이제 저지른 사람인데, 그럼 전과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. 근데 그 전과 안에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? 그 전과 안에 요 이야기죠. 소년 보호 처분으로, 소년 보호 처분.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 소년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요. 보호 사건으로도 송치처분 받는 거 있잖아요. 소년 보호 처분은 사실은 이게 무슨 처분이에요? 이게 형사 처분이 아니죠. 그렇습니다. 형사 처분 아니에요. 형사 재판을 받은 게 아니에요. 그냥 소년부 가가지고 재판 받은 거죠. 그런 사건이잖아요. 자, 그렇게 된다고 보면 이걸 전과로 쓰겠느냐? 쓰면 안 되는 거예요. 왜 안 되냐면 여러분 형사소송법 공부하실 때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예전에도 다 이제 그 형사소송법을 소년법까지 다 공부하셨던 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어때요? 거기에서 공부하셨던 지문 중에 뭐가 있냐면 소년 보호 처분에서 받았던 이 처분이 있죠. 이 처분은 어떻게 보면 장래에 향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뭐 실제 그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집행유예 판결 받은 경우는 이게 또 예외 없어가지고 헌법 불합치 결정 나고 소년법에 다 집어넣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. 이제는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제 내버려 두고. 자, 형사처분의 소년보호 처분은 이게 뭐 성폭력이든 뭐든 간에 관계없어요. 여기 이 처분이 들어가면 안 돼요. 무조건 안 돼요. 예. 그러니까 이게 법리예요. 당연한 이야기입니다. 포함이 되면 안 돼요. 이전에 했던 행위는 포함 안 돼요. 소년과 관련돼가지고. 이거는 소년법은 결국은 이게 뭐야? 교육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리하게는 안 돼요. 절대 불리한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라고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 판례는 뭐 외우고 말고를 떠나서 당연한 거예요. 소년 보호 처분은 그 전에 전과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. 어떤 법률이든지 다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허용되지 않는다. 자, 4번 대법원 양형위원회 또 나왔네요. 이 양형 기준은 어떻게 된다? 기속력이 없다. 기속력이 없는 거고 법률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 뭐 소급하더라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. 그래서 답은 뭐 쉽게 나오네요. 예, 유형 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.